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우리 국어 미스터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시작은요, 여러분 작가에 대한 소개부터 할게요. 최만식이 쓴 소설입니다. 여러분 최만식 작가 알고 있습니까 혹시? 최만식 작가가 쓴 소설 한번 읽어봤다. 다른 거. 중간중간 살짝 올렸다가 내린 친구들도 있고 몇몇 있는 것 같아요. 최만식 작가에 대해 소개를 할게요. 최만식 작가는요 군산분입니다. 군산 가봤어요? 네. 군산에 뭐가 유명하죠? 이성당이요. 이성당, 그치, 빵집. 이성당 유명하고. 또 혹시 히로스 가옥이라고 가본 친구 있어요? 아니요. 일본식 가옥인데 옛날 그 군산 일대에서 군산 쪽이 호남평야가 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쌀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지주들이 그 군산에 많이 살았다네. 그중에 일본인이었던 사람이 그 살았던 가옥 히로스 가옥인데 군산 가본 친구들 알겠지만 뭐 이성당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옛날 일본식 가옥들이 좀 많이 있어. 왜 그럴까요? 옛날 일제강점기에 의도적으로 군산을 키웠어. 키운 이유가 뭘까? 쌀. 그렇지, 쌀을 빼돌리기 위한 항구로 썼기 때문이에요. 그곳이 바로 군산이고요. 군산은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좀 아픈 역사가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물론 뭐 볼거리도 되게 많아요. 군산에 가면 여러분 선생님이랑 나중에 한번 볼 건데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 알아요? 네. 거기에 나오는 초원사진관 거기. 근데 8월의 크리스마스 제일 좋아하는 영화거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랑 꼭 한번 볼게요. 자, 군산에 가면 여러분 지금 우리 공주에도 흐르고 있는 강, 금강이 끝나는 곳이 바로 군산입니다. 그래서 금강의 하구뚝이 거기에 있는데 그 하구뚝 옆에 보면은 자그마한 문학관이 있어요. 누구의 문학관이냐면 최만식 문학관입니다. 최만식 선생님은 군산분이에요. 집안이 꽤 넉넉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일본 유학까지 갔다 왔지만 그만두셨고요. 첫 직업은 막 소설가로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 기자 생활을 합니다.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글을 쓰는데 세길로라고 하는 단편 소설로 소설가로서 등단을 하고요. 얼마 안 있어서 또 전업 작가의 길을 걷거든요. 전업 작가가 되려면 여러분 글을 보통 잘 써서는 안 돼요. 인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글을 써서 돈을 번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최만식 선생님은 평생 약 400편의 작품을 썼던 다작가이고 400편까지 쓰려면 인기가 있어야겠어 없어야겠어? 인기가 그만큼 있었다는 이야기죠. 최만식 하면 빼어놓을 수 없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반자 작가라는 거예요. 동반자가 뭐예요?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동반자, 뭐와 함께하는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기억나나요? 카프 기억나죠? 카프가 뭐 하던 곳이에요? 사회주의 문학을 하는 곳이었죠. 그렇죠? 최만식 작가는 사회주의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1920년대에 카프라고 하는 단체가 결성되고 많은 문학 작가들이 카프에 가입을 해서 문학 활동을 하거든요. 사회주의 문학을 했던 거죠. 근데 최만식은 이 카프에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의 소설 속에 보면은 좀 약자들, 좀 하층 계급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그들에 대한 연민을 보내는 소설들을 많이 썼거든요. 사실 그 안에 보면 사회주의가 약간 녹아있다. 그래서 최만식 작가는 카프에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사회주의적인 어떤 경향을 보이는 문학을 했다고 해서 동반자 작가라고 불렀어요. 뭐와 동반했다는 얘기야? 카프와 동반자 역할을 했다.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만식 워낙 많은 작품을 썼지만 여러분에게 좀 알려졌을 법한 작품이 뭐가 있을까 선생님이 고민을 해봤는데 혹시 레디메이드 인생이라는 소설 읽어봤어요? 네. 치수 읽어봤습니까? 치수 읽었어요? 들어보기도 했을 거예요. 레디메이드가 뭐예요?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기성품이라고 하죠. 기성품 인생.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어떤 인물이냐면요. 진짜 그 당시 30년대에 우리나라 상황이 그랬거든요. 그 사회적 배경을 정말 잘 반영하고 있는 소설인데 룸펜이라고 하는 어떤 그걸 직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계층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지식이냐 일본 막 유학까지 갔다 오고 막 지식이 풍부해. 그런데 백수야. 왜일까요? 왜 백수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일본인들이 이 지식인들 써 안 써? 안 써. 쓰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 쓴 소설이 바로 레디메이드 인생이라는 소설이고요. 최만식 하면 선생님이 가장 유명한 소설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태평천하를 꼽습니다. 태평천하 읽어본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소설 속 주인공 이름이 뭐냐면 윤직원이라는 80대 노인입니다. 윤직원 영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고리대금업자야. 다른 말로 사채업자야. 그렇죠? 돈이 진짜 많아요. 근데 돈을 써 안 써? 얼마나 자린고비냐면요. 이 사람이 판소리 같은 거, 그 공연 같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판소리 공연 보고 이제 집에 돌아올 때 이제 인력거를 타고 옵니다. 그럼 인력거분이 집에 딱 내려다 주는데 집이 막 으리으리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력거분이 내가 차비를 얘기하면 그것밖에 안 줄 거니까 뭐라고 하냐면 처분대로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주세요 이거야. 인력거분의 의도는 뭘까요? 많이 좀 주세요. 돈도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윤직원이 어떻게 하죠? 안 줘요. 그럼 그냥 가. 무슨 소리세요? 여기까지 제가 영감님 몸무게도 많이 나갔는데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네가 처분대로 해달라며. 나는 안 줄래.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근데 더 나쁜 건 뭐냐면 윤직원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태평천하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야? 일제강점기거든요. 왜 태평천하라고 생각하냐면 아버지가 옛날에 만주 쪽에서 돈이 좀 많았거든요. 만주에 살 때 돈이 좀 많았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누구한테 돌아가시게 되냐면 마적. 마적들에 의해 살해당하거든요. 근데 윤직원 영감은 자기가 돈이 많지만 살해당할 염려가 없어. 왜냐면 곳곳마다 누가 지금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해? 일본 순사들. 이런 태평천하 얼마나 좋냐라고 생각하는 정말 삐뚤어진 인물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윤직원 영감도 풍자의 대상이거든요. 털썩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집안이 완전 콩가루 집안이야. 제대로 된 인물이 없어. 근데 유일하게 조금 그 지식인이라고 나오는 윤직원 영감의 손자 종수라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수가 윤직원 영감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믿는 녀석이었는데 걔가 윤직원 영감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회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잡혀가. 그래서 결국에는 윤직원 영감이 몰락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으로 태평천하라고 하는 소설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최반식 작가가 정말 많은 소설도 쓰고 지금도 훌륭하게 평가받는 작가이긴 한데 그의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조선문인보국회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조선문인보국회에 최만식 작가가 가입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독서 모임을 갖고 있었어. 1939년에 지식인들이 모여서 좋은 책 읽고 그런 거였겠죠. 근데 여러분 변호인이라는 영화 봤죠? 네. 거기에 보면 임시완이 잡혀가지고 고문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 임시완을 그 빼내기 위해서 그 송강호가 막 변호하는 내용이 그 영화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임시완이 어떤 책을 읽었는 줄 알아요?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당시 그걸 불온 서적이라고 하면서 잡아넣는 거지. 그러니까 그 책은 사실 뭐야? 그냥 핑계거리일 뿐이야. 임시완 같은 젊은 어떤 운동권 청년들을 잡아넣기 위한 수단이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개성 독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점잖은 그 독서 모임인데 당시 일제에서 그런 지식인들을 잡아넣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만들었어.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최만식 작가도 막 모진 고문도 받고 그랬죠. 근데 일제가 풀어주는 조건으로 걸었던 게 바로 조선문인보국회 가입해라였대요. 조선문인보국회가 어떤 단체냐면요. 그냥 회장이 누군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춘원 이광수야. 어떤 단체인지 알겠죠? 그렇죠? 친일 문인들의 단체예요. 그럼 선생님 최만식 또 선생님 또 친일파 문화 맨날 가르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최만식 작가가는 다른 친일 문인들에 비해서 재평가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유일하게 그리고 최초로 자기가 친일했음을 시인했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어요. 어느 정도까지였냐면요. 자기의 자전적 소설인 민족의 죄인이라는 소설까지 쓸 정도였어요. 누구겠어? 민족의 죄인.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 최만식은 그렇게 친일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도 아니야. 그냥 몇몇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입맛에 맞는 소설 몇 권을 썼을 뿐 막 이광수나 최남선처럼 막 적극적으로 합도병을 막 나가라 이렇게 독려하고 그런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최만식 작가는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좀 가난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그 사회에 좀 많이 있었던 해결핵으로 한국 전쟁을 2주 앞둔 어느 날 집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최만식 앞에 이 내용은 다 기억 못해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꼭 하나만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뭐게요?
풍자 문학이라는 거예요. 채만식 하면 사실 채만식 작품이 나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 풍자 소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읽으면 거의 맞아요. 그만큼 풍자 문학의 대가였고요. 풍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웃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밌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만식의 소설에 뭐가 많이 나오게? 사투리가 정말 많이 나와요. 채만식 소설에서 유일하게 안 나오는 사투리 딱 하나 있어요. 제주도 사투리. 빼고는 다 씁니다. 이북 사투리 다 쓰고요. 저기 경상도, 본인의 고향인 전라도, 충청도까지 쓰지 않는 사투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 사투리의 달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미스터방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같이 읽어보고 활동을 하나 할 건데요. 뭐냐면 방산복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부정적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다른 사람의 삶과 좀 비교해보면 방산복의 삶이 또 다르게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초시라고 하는 인물의 삶을 선생님이 좀 소개할 거거든요. 여러분 이미 토요일날 만나보기도 했을 겁니다. 모의고사에 복덕방이라는 소설이 나왔죠. 그 소설의 주인공이 안초시인데 방산복의 삶과 좀 비교를 해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읽기 할게요. 본문 아예 안 읽을 순 없죠. 그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소설을 읽을 때 여러분 뭐 파악해야 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물이 누구냐, 인물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어떤 갈등이 드러나느냐 여러 가지 파악해야 되지만 그 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소설의 시점이 무엇이냐예요. 미스터방 시점 뭐예요? 미스터방의 심리도 알고 백주사의 심리도 알죠? 모든 걸 알지? 모든 걸 안다 뭐야?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작가의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지? 작가가 주인공에 대해 갖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미스터방 어때요? 부정적 인물로 제시가 되고 있죠.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드러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인물의 대사, 그리고 그 인물의 행동, 그 인물의 뭐 외향 묘사 등이 그 인물에 대한 어떤 서술자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방산복의 첫 대사군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 참 흰말이 아니라 거칠 것 없어. 거칠 것. 어느 놈이 날 뭐라고 하면 날 걸시할 놈이 어딨어? 지금 이천지에 어림없지? 어림없어. 자, 방산복의 첫 대사인데 방산복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지금 어때? 막 허세가 가득하죠? 기고만장하다, 자기 과시적이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딱 첫 대사만 봐도 방산복이라는 인물 어때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기 충분하죠. 거기다가 외향 묘사를 하고 있죠. 코가 어떻대? 삐뚤어진 코를 갖고 있다. 서술자의 부정적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이고 이 소설을 다 읽은 여러분은 다 알겠지만 방산복은 뭐만 삐뚤어진 게 아니야? 코만 삐뚤어진 게 아니라 뭐가 더 삐뚤어져 있나요? 인성이 더 삐뚤어진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산복이 지금 양복 입고 그치? 막 비싼 안주에 술을 먹고 있지만 방산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작가는 되게 천박한 사람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게 보면은 방산복의 습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뭘 먹을 때 뭐로 먹어? 젓가락이 있는데? 굳이 손으로 먹는 거야. 선생님 손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저 치킨 손으로 먹는데요. 치킨 손으로 먹는 건 뭐라 안 해. 그렇게 먹어야 더 맛있거든요. 근데 방산복은 뭘 먹고 있냐면 라조기.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짜장면 집에 가서 삐리리 반점 갔는데 탕수육을 손으로 집어 먹으면 어때요? 야 뜨겁겠다. 그런 착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같이 먹는 건데 손으로 먹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산복의 어떤 천박한 모습, 천박하다고 표현할게요. 천박한 모습을 통해서 서술자의 부정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둘이 먹고 있는 술의 주종이 뭐예요? 맥주를 먹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맥주 추앙을 하는데 추앙이 뭐야? 최고라고 치켜 세우는 걸 추앙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방산복의 자세가 있습니다. 나의 해방을 일찍 따라한 거지? 방산복의 어떤 태도가 보여요? 사대주의자. 딴 거 다 쓸 필요 없어. 사대주의적인 자세. 사대주의가 뭐예요? 우리 것보다 남의 것이 더 우수하다고 여기는 태도를 우리가 사대주의라고 하죠. 그렇죠? 선생님 이 말 가지고 어떻게 사대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술도 어디가 최고라는 거야? 미국이 최고다. 조선은 뭐다? 아직 멀었다. 이건 뭐 완전 사대주의적인 태도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맥주가 최고의 술이에요? 아니지. 사실 안주에 따라서 어울리는 술이 정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 다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사전에 뭐가 어울려요? 막걸리. 막걸리. 우리가 어떻게 알아? 삼겹살에? 스테이크에? 와인. 다 안에 어떻게 다 먹어봤어요? 치킨은? 맥주. 다 안에 뭐 따로 교육받지 않아도 좀 잘하겠네요. 자, 아무튼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막걸리도 맛있는 술이고. 자, 그런데 지금 백주사와 술을 먹고 있는데 이 백주사는요 방산복의 비위를 맞춰주고 있긴 하지만 방산복의 태도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왜냐면 백상도 좀 드슈. 아이 백상 올해 참 나이가 몇이시지? 이런 방산복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럴만도 한 게 백주사가 방산복보다 나이가 몇 살이 많아요? 11살이 많아요. 11살이. 그러면 여러분보다 11살 어리면 몇 살입니까? 6살. 6살짜리가 6살짜리가 와서 남경씨 하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귀여워? 건방진 태도죠 사실. 그렇죠? 건방진 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는 뭐 부탁할 것이 있어서 그냥 수작을 해주지만 비위를 맞춰주지만 미스터방이 사실은 괘씸한 것이 백주사의 속마음입니다. 그렇죠? 자, 그 속마음의 이유를 좀 보자면요. 백주사도 좀 옛날 사람이야. 뭘 거들먹거리냐면 예법을 거들먹거려요. 향리의 예법으로 10년이 위면은 뭐 해야 된다? 절하고 만나야 된다. 이게 방산복을 괘씸하게 여기는 이유예요. 10년이면 절하고 만나야 되고 나를 대할 때는 뭐 하고 있어야 돼? 무릎을 꿇고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 말을 거는 것이 백상, 술드슈, 조백이시지? 조백이시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빨리 하얗게 됐다 라는 뜻이에요. 왜 막 20대에도 보면 머리 하얀 사람들도 있거든요. 막 그런 식으로 말버릇이 고약하고 심지어 내 앞에서 뭐해? 담배 뻐끔뻐끔 피우고 술도 정면으로 마셔. 여러분 그 술을 마실 때도 그 주법 예의가 있잖아. 돌아서 마셔요. 뭐가 있어? 혹시 술 마실 때 이게 어른 있으면 돌아서 마시고 또 두 손으로. 근데 좀 잘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어. 술을 따를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두 개. 두 손으로 해야 되고 술의 상표를 또 가려야 된대. 그런 것도 있어. 두 손으로 따르고 그리고 건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손으로 맞아. 잘 안 해. 아래로 해야 돼. 나보다 윗사람이면 윗사람이면은 술잔을 아래에다가 비딪혀야 된다. 선생님 옛날에 그걸 몰랐어. 그래가지고 처음 교사가 됐을 때 교장 선생님이랑 술 먹는데 위에다 딱 한 거야. 김 선생 하면서 안 된다고 알려주셨어. 점잖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이유로 괘씸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 바로 신분이에요. 신분. 백주사의 집은요 보면은 뭐 쭉 많이 나옵니다만은 7대조 할아버지가 뭐 했대요? 영의정이었대. 뭐야? 국무총리고요. 백주사의 아들은 어디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까지 지내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그렇고 일제강점기에도 뭐 부와 권세를 누리던 대단한 집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방산복은 어땠나요? 그냥 잠깐만요. 방산복은 어때요? 그리고 이 산복이는 먹고 자고 자식 만들고 할 줄밖에 모르는 뭐였대? 상일꾼이었다. 농부이자 머슴웅이었대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신이 굉장히 미천하고요. 또 난 놓고 기역자 부른대. 무식한 사람을 우리가 난 놓고 기역자 부른다는 속담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판무식이다. 엄청 무식하다는 뜻이에요. 판무식이었던 사람이 나한테 지금 너무 건방지게 하니까 괘씸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백주사랑 똑같지 뭐. 그렇죠? 백주사랑 똑같은 사람이라서 쌤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배움도 없던 방산복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되었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갑자기 산복이가 하루아침에 돌연 자식 새끼 다 떠맡기고 훌쩍 일본으로 떠나버립니다. 12회 전에. 사실 좀 무책임하죠? 그렇죠? 무책임하지. 자, 그래서 7, 8년을 일본에서 지내는데 일본에 여러분 일하러 갔으면 돈을
어떻게 해야 돼? 가족한테 좀 벌어서 좀 붙여주고 해야 되는데 한 푼도 붙여주지 않았대요. 그럼 뭐 했다는 거야? 돈을 안 벌었다는 얘기야? 벌어서 썼다는 합리적인 생각이 들잖아. 그쵸? 벌어서 다 쓴 것 같고요. 그리고 느닷없이 또 중국으로 갔어요. 상해로 가서 또 3년 동안 지내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집에 돈을 안 보냈으면 그동안 모아서 좀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오히려 더 가난한 처지로 돌아오게 된 삼복입니다. 12년을 동안 일본과 중국을 떠돌아다녔지만 소득이 있다 없다? 없는 그런 방산복의 모습을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여러분 소설의 구성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소설은요 여러분 그냥 일상적인 우리 이야기와 좀 다른 것이 이야기의 개연성을 위해서 서사의 개연성이 뭐죠? 그렇지 말이 된다. 그럴싸하다. 그런 그럴싸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을 어떻게 바꾸는 거야. 뒤죽박죽,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의 사연이 이쯤에서 좀 등장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런 구성을 우리 뭐라고 해요? 그렇지,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야기와 소설의 플롯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야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이라면 소설의 플롯은 이렇게 시간을 여러 가지로 교차하는 경우가 많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로 돌아온 방산복은요 해방이 되자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저동이라고 하는 마을에 정착을 하는데 현저동은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판자촌이라고 부르는 가난한 마을이에요. 다른 소설에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엄마의 말뚝이라는 소설 혹시 읽어봤나요? 박완서 작가의 그 소설에도 현저동이 나오는데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거기서도 생랑빵을 얻어서 살면서 그지?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 살게 되냐면 용산에 있는 연합군 포로수용소에 다니면서 입에 풀칠을 했대요. 그러면서 상해에서 조금 익혔던 토막영화가 조금 더 나아졌대. 요 내용이 굳이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소설의 개연성 때문입니다. 뒤에 방산복이 어떻게 돼요? 뒤에 방산복이 어떻게 됩니까? S소의 통역 장교가 돼야 되잖아요.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영어를 어떻게 좀 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개연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산 연합군 포로수용소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상해에서 좀 배웠. 근데 사실 이거 말이 돼요? 방산복 천재 아니야? 그렇지? 여러분 영어 교육 몇 년 받았어요? 그지? 근데 물론 이게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통학 영어라도 좀 할 줄 아는 것이 조선에서는 되게 귀했기 때문에 방산복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타양설을 그렇게 하고 좀 어렵게 살았지만 결국에 방산복이 하게 된 건 뭐예요? 신기루 장수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어때요? 굉장히 부정적이죠. 자, 약간 선생님 이 부분에서는 방산복이 좀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했어요. 뭐라고 평가하냐면 부전자전이야 그거. 아빠가 뭐였기 때문에 십신장수였거든요. 이거 좀 패드립 아니야? 그죠? 거기다 이건 나 더 심한 거 이거야. 야 방씨 집안은 신발 명당에다가 몇 자리 섰나봐. 이게 뭐야? 조상을 깎아내린 거야. 그죠? 이거 좀 방산복 입장에서 되게 속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지만. 자, 그 다음 좀 많이 넘어갈게요. 많이 넘어가서 134쪽입니다. 중간 부분 많이 생략했어요. 133쪽에 보면요, 미군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죠? 방산복이 이 말이 통하지 않는 이 미군들의 모습을 보고 무릎을 탁 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뭐 하면 되겠다. 내가 뭘 할 줄 아니까 영어를 토막 영어라도 좀 할 줄 아니까 저 사람들을 상대로 여기 일이라고 썼지만 뭐 하겠다는 거야? 통역 일을 좀 해봐야겠다. 그 생각으로 무릎을 탁 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접근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재료 다 팔고 집에 있는 이불이나 헌옷까지 다 팔아다가 중고 양복 하나 딱 입고 길거리로 나서죠. 그렇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방산복에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게요. 노예근성이에요. 노예근성.
노예 근성이 좀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이런 말을 이거 방산복의 생각이거든요. 노예도 노예 이전이면 상전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는 수도 있다. 그럼 누가 노예야? 누가 노예야? 내가 노예고, 그렇지? 미군은 뭐가 되는 거야? 상전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방산복의 노예 근성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좀 맘씨 좋아 보이고 병사가 아니라 장교쯤 되는 사람을 물색해서 덥석 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S소이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 하우머치 하면서 역시 답답해하는 한 미군 장교를 만나게 되고 담뱃대 장수가 30원이라고 하니까 너 T1 이렇게 통역을 해주고요. Can you speak? 하는 미군 장교에게 나 좀 할 줄 안다. 근데 되게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되게 요 최만식 작가가 이 부분 되게 재밌게 쓴 것 같아요. 미군 장교가 물어보죠. 너 직업 있어? 물어보니까 방산복이 뭐라고 해? 방금 실직했습니다. 뭔가 그런 거 준비된 남자. 준비된 남자. 그치? 방금 실직했어요. 당신과 일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 느낌을 주는 장면이었어요. 자, 그래서 방산복이 결국에는 이 S소이라고 하는 사람의 통역사가 되는데 그냥 통역이 아니라 주급을 15불이나 받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고소득이죠. 뒤에 나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흘 만에, 사흘이면 3일이에요. 3일 만에 뭘 사요? 집을 사요. 그렇죠? 그만큼 고소득자가 돼버린 방산복의 이야기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미스터 방은 나날이 훌륭하여져 갔다라고 했는데 진짜 뭐 인성이 훌륭해졌다기보다는 부와 권세를 얻어갔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어떤 은행 중역의 사택이라던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기도 했고요. 뒤에 또 보면은 뭐 식모를 두고 침모를 두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와 권세를 얻게 된 방산복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방산복의 집에 끊이지 않죠. 뭐하러 오는 거야? 놀러 오는 거예요? 다 뭐하러 오는 거야? 막 돈 주고 가잖아. 돈을 왜 주고 가겠어요? 잘 봐달라. 그렇지. 청탁이 잘 봐달라. 한마디로 청탁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청탁을 받는다는 건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되게 됐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많이 넘어갈게요. 136쪽까지 넘어갈게요. 중간 부분은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136쪽까지 쭉 내려갔어요.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요. 백주사가 마침내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이야기가 쭉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에요? 사실 자랑처럼 묻어놨지만 사실 이게 다 뭐야? 내가 어떻게 친일했고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경찰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거 받았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경찰서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2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는데 해방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었대요. 그리고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관은 조각도 못 쓰게 산산이 다 부서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친일 행적과 몰락에 대해서 마치 뭐 자랑하듯이 늘어놓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백주사가 결과적으로 뭘 부탁하려는 거냐면 이거죠. 어쨌든 그놈들 말이네. 그놈들 다 붙잡아서 괴수놈들은 목을 썰어 죽이고 다른 놈들은 뼈다구가 부러지도록 두들겨주고 꾸러앉히고 항복받고 그리고 빼앗긴 것 일일이 도로 다 찾고 집하고 세간 쳐부순 것 다 말끔히 물리고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재산 절반 논아줄게. 여보게 미시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백주사가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광복의 기쁨으로 쏟아져 나온 우리 일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괴수래. 얘도 사실 미스터방이랑 똑같은 거야. 다 뭐로만 생각해? 개인의 이익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백주사와 그런 백주사의 제안을 수락하는 방산복도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죠? 이쯤에서 방산복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 욕구가 독자들도 생겼을 거란 말이죠. 조금 넘어가면요. 자, 방산복이 이제 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뒷말이 아니라 이승만 박사도 내 말 한마디면 그만 다 제발이유. 자, 이거 약간 첫 부분이랑 조금 겹치죠? 그치? 엄청 기고만장한 그런 태도잖아요. 그런데 이 태도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약간 행동도 좀 이상해집니다. 안 하던 습관이 생겼어. 뭐예요? 그렇지. 물양치를 합니다. 가글이지. 그치? 냉수로 이렇게 술 먹다가 양치를 하는데 양치하는 거 좋은 습관이야. 치아 건강에 좋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양침물을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 안 보이는데 잘 뱉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노대 위에서 뱉는 거야. 노대면 현관의 정통 앞이거든. 사람들 지나다니다가 맞을 수도 있는 위치예요. 거기다가 그냥 확 뱉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거 정말 잘못된 행동인데 마침 그 순간 누가 있었던 거예요? S소희가 왔던 거죠. 보니까 위에 미스터방이 보여서 맘씨 좋은 S소희는 헬로 하고 인사하는데 그 위에 웃는 얼굴에다 뭐 한 거야? 퀴퀴한 냄새가 나는 양침물을 뱉어버린 거. 더러워. 그렇죠? 그래서 맘씨 좋지만 S소희는 어떻게 해요? 유devil 하면서 어퍼컷을 날려버립니다. 자, 큰 코 다치는 광산복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독자들은 마음속으로 통쾌하죠. 그렇죠? 아, 저는 언제 망하나 했는데 이제 망할 것 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광산복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방식을 통해서 풍자하고 있는 소설이 뭐였다? 미스터방이라는 소설이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활동으로 광산복의 삶과 안초시라고 하는 인물의 삶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한번 토론해보자고 했는데 안초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소설의 제목은 뭐냐면 복덕방이라는 소설입니다. 복덕방이라는 소설입니다. 우리 토요일날 모의고사에서 짤막하게 읽어봤죠? 네. 이 소설의 줄거리만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이 소설을 읽는 건 아니고요. 줄거리만 소개해 볼게요. 이 소설 속에서도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안초씨가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이 안경 때문에 딸과 좀 갈등을 겪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치? 안경이 이제 지금 고장났는데 딸이 그거 고쳐져 안 고쳐져? 안 고쳐져. 그거 가지고 뭐 몇 푼 되지도 않는 걸로 막 씨름을 합니다. 근데 이 안경화라고 하는 인물이 조선 최고의 무용수야. 엄청 성공했어요. 돈이 많겠지? 그런데도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성공한 딸의 의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안초씨는 그럴 수가 없어요. 안초씨는 처음부터 가난했느냐? 원래 좀 재산이 있었는데 이것저것 투자하다가 망했어. 빈털터리. 아무튼 이 늙은이 안초씨는요 복덕방에 항상 가서 소일거리를 하는데 복덕방이 지금으로 따지면 뭐냐면 부동산이야. 부동산. 그 복덕방 주인은 누구냐면 서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옛날에 그 군인 출신의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명이 또 끼어서 같이 함께 있는데 박희환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박희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친구인데 친척이 법관이야. 법원에서 일을 해. 그래서 저 법에 관련돼서 일을 하면 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대필업을 준비하거든요. 왜 대필업이 필요하냐면 이 당시에 일제강점기잖아요. 그래서 법에 관련된 일을 다 일본어로 할 거죠. 그죠? 그래서 일본어를 할 줄 알면 대필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박희환 영감은 일본어 공부를 합니다. 근데 보는 책이 뭐냐면 속수 국어 독본이라는 책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달 만에 끝내는 일본어 뭐 이런 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게 뻔해. 아무튼 이 셋이 모여있는 복덕방에서요 박희환 영감이 자기 지인한테 들은 얘기를 하면서 야 어디 금싸라기 땅이 났대 하면서 안초씨한테 땅을 소개한 거야. 근데 안초씨가 들어도 그거 괜찮은 땅 같아. 근데 뭐가 없어?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딸한테 얘기를 한 거죠. 딸도 들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나한테도 이득이 될 것 같네 해서 자금을 아버지한테 대줍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뭐야? 사기였던 거야. 물론 박희환 영감이 사기친 건 아니고요. 이 사람도 진짜 지인한테 사기를 당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안초씨 사기를 당해서 털썩 망하게 됐는데 안초씨가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딸을 볼 면목도 없고 그죠? 계속 실패만 겪고 있고 그래서 안초씨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독을 먹습니다. 음독 자살을 해요. 독을 먹고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그 안초씨의 마지막 시신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서참이 이 복덕방 주인이에요.
이 서참이가 안경화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니까. 안경화가 서참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부탁인데 부탁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는 말해도 되는데 독 먹고 돌아가셨다고는 하지 마세요. 왜? 그렇지, 자살한 거잖아. 자식이 멀쩡히 있는데 아버지가 자살한 거잖아.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서참이가 조건을 하나 걸어요. 뭐냐면 그러면 너희 아버지 장례식 성대하게 해줘라. 그래서 안경화가 안초시 장례식을 엄청 성대하게 해줘요. 그래서 박희원과 이 서참이가 안초식 영정 앞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네 참 호상일세. 호상이야. 호상이 뭐예요? 천수를 누리다 잘 죽었을 때 호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마음이 아니면 반어적인 표현이야? 반어적인 표현이죠. 죽어야 딸에게 대우받았어. 그렇죠? 그런 안초시의 비극적인 삶을 다룬 소설이 바로 복덕방입니다. 자, 두 명의 인물 여러분 알게 됐는데요. 안초시, 이 사람은 시대에 적응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막 세상 돌아가는 꼴에 늦어. 그래서 시대에 부적응하는 인물이라면 방상복은 어때요? 아주 양석발라요. 무릎을 탁 치고 맞지? 바로 찾아 나서는 그런 기회주의자적인 인물을 갖고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방산복 되게 나쁜 사람 같았는데 안초시랑 보면 어때요? 그래도 나빠? 자,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거든요. 5분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5분 동안 여러분의 생각을 써주세요.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의 주장을 펼치고 근거 2가지 이상을 적어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전? 이거? 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거기에 응답 수정이라고 누르면요. 수정해서 그 두 번째 것까지 잘 작성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응답 수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하는 동안 원래 여러분이 활동한 내용을 보여주면 좋은데 지금 여러분 것까지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다른 반이 했던 것도 좀 보여줄게요. 어차피 익명이니까. 여러분 하는 동안 선생님 좀 이렇게 보여줄게요. 그냥 작성하면서 보세요. 어떤 친구는요, 이게 주장이야. 나쁘지 않대요. 누가 나쁘지 않다는 거야? 방산복이. 그렇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소유한 인물인데 그는 자신에게 온 기회를 쌓아온 능력을 바탕으로 잡았기 때문에 성공한 인물로 평가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는 오만하게 구는 것일 뿐 살아온 인생을 봤을 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의 삶은 항상 개인의 능력과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마지못해 딸에게 돈을 빌리는 안초씨보다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의 상황이 절망적이더라도 희망의 끈을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사는 방산복이 더욱 낫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도 한번 찾아볼게요. 이 친구는 좀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산복처럼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방산복처럼 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회주의자들은 결국 잘못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안초씨와 방산복 모두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다가 잘못되었습니다. 기회를 잡아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피해가 되는 일을 하거나 정당한 실력으로 경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실패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방산복처럼 사는 것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적인 성공만 추구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게 합니다. 안초씨는 딸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이 투자의 실패로 인해 딸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큰 부를 얻기 위해 사소한 것을 버리는 것보다는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아, 정말 잘 썼다. 누가 썼는지 궁금한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보내주십시오.